번째 발제자는 문세연 단국대학교 교수님이시고요. 간단하게 양력을 소개드리면 2017년 이제 단국대학교 나노바이오의학 과학과에서 의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2023년부터 현재까지 혁신인재교육센터장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단국대학교 공동기기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문세영 교수님께서는 기초과학 연구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 도전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문세영 교수님을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문세영이고요.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단국대학교에서 공동기기센터장을 하고 있고 여러 이제 기초과학 장비들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기초과학 연구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혁신과 도전 과제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기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 연구 시설 즉 인프라의 부분인데요. 인프라에 대한 정의를 보게 되면 연구 시설 장비란 연구 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그 기기와 시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로는 여기 연구 장비와 연구 시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조일령 교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거대 연구 장비야, 조 단위의 그런 장비들도 포함하면서도 복수의 연구 장비를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 그다음에 이것들을 집적한 단위의 시설들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일령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기초과학 협의회에 오는데 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력이나 이런 것도 저도 교단에 쓴 지 5년이 됐지만 그래도 제가 아직 그 교육에 대한 거는 선배님들도 한참 더 부족하고 연구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해도 아직 저도 이해에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좋을까 했더니 챗GPT에서 연구 시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연구 시설과 장비가 이제 기초 과학을 이끌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워드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저는 이제 기초과학 연구 인프라의 현황과 운영 실태, 그 다음에 문제점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또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떠한 전략들을 펼치고 있으며 이거를 활성화하는 방안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가를 4가지로 나눠서 다음과 같은 목차로 오늘 포럼을 진행해 보자 합니다. 먼저 기관 유형별 연구 시설의 구축 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초 과학을 연구하는 그 대학의 입장으로서 대학에 가장 많은 연구 장비의 구축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장비의 규모나 그런 금액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대학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장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 유형별로는 전체 369개 중에 대학이 이제 115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이제 정부 출연형 같은 경우에는 91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유형별 연구 시설의 장비 수를 보게 되면 국공립연구소와 그다음에 정부 출연형, 지자체, 대학, 기타 공공기관을 알아봤을 때 대학이 물론 가장 많은 연구 시설의 장비율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소규모 장비도 있고 그다음에 중대형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정부 출연원이 그다음 많은 장비 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국가 연구 시설을 어떻게 정부가 관리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냐 하면 저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에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아시다시피 그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교육부, 그다음에 연구재단, 그다음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 관계 부처들이 포진되어 있고 이것들을 결국에 총괄하는 그 센터는 이 국가연구시설 장비진흥센터라는 엠팩이라는 기관에서 전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라든지 실제 연구 인력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들은 이 국가시설 연구진흥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흥센터에서 그 만들어내는 자료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대학이나 출연원들은 실제 운영하고 있는 실태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과학정보통신부의 주관으로 2020년도에 이런 연구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중대형의 연구시설의 장비 수를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저희 대학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미만의 장비가 가장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기부 예산에 따라서 매년 증가는 하고 있으나 이거에 대한 관리나 그다음에 전담 운영 인력에 대한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이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 예산의 지원의 이제 주요 경로를 보게 되면 뭐 가장 큰 게 다행히 뭐 정부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에서 이제 기초과학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수님들께서 신청한 장비라든지 아니면 아시다시피 개인 과제로는 장비를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 과제나 아니면 뭐 중점 연구소 이런 연구소 과제를 통해 가지고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장비 심의를 통해서 장비를 도입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연구개발 프로젝트, 예를 들면 뭐 대구 천복단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나 국가의 이제 지원 금액이 들어가서 거기에 새로운 연구시설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초연구자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기초연구자 사업,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이번에 신진인력 연구인프라 구축 사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좀 핵심적으로 그 장비 구축 사업을 이루어주고 있는 게 이 핵심 연구 지원 센터라는 이 우측에 보이는 연구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 그다음에 엠팩이 세 개 기관이 공동 주관해서 핵심 연구 지원 센터 68개소를 개소를 했고 2023년 12월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이긴 한데 68개소를 하게 되고 전담 운영 인력 203명을 채용해서 뭐 기업이 됐든 그다음에 교내가 됐든 원하시는 분들이 쉽게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모듈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저희가 아무리 홍보하더라도 이게 바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성 있게 이렇게 기초기술 개발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 뒤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 특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특구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 그다음에 민간 투자 이건 뭐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인데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과 같이 하는 경우 뭐 그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제 영련 및 지원 뭐 선도 이번에 IRC에서 이노베이션 리서치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보스턴 코리아라든지 이런 과제를 통해 가지고 국제 협력의 지원을 받으면서 연구개발 그 시설 장비를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주요된 경로입니다. 뭐 해외를 지켜보게 되면 뭐 아시다시피 뭐 리켄이라든지 그다음에 문부과학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고요. 이 일본에 대한 특장점은 일본이 저희 우리나라 비교해 봤을 때 뭐 면적은 좀 크긴 하지만 대부분 지원하는 기술 체계는 비슷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IST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지원받는 건 비슷한데 여기에선 특이적인 게 이런 지역의 지자체 기반으로 해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 기술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놓은 특징이 있었고요. 이건 제가 코비드-19 실제로 그 UFA ICBR이라는 곳에 가서 견학을 하게 되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물학에서도 유전학을 연구하는 유전학자입니다. 근데 그쪽에서는 유전학에 기반한 것과 그다음에 이화학에 대한 뭐 메타볼라이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화학물질에 대한 분석 기기들을 전반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여러 기관들과 협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센터가 가장 부러워야 할 측면이죠. 저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과학 그 생태계에 있지만 여기 미국에는 뭐 특화하게 되어 있지만 NIH라든지 NSF라든지 USDA라는 곳에서 정부기관에서 연구비 지원 받았습니다. 요거는 뭐 저희랑 비슷하죠. 근데 여기에 재밌는 거는 이제 플로리다 주정부가 UF를 딱 지정해 놓고 너희가 기업들과 일할 수 있는 어떤 성과와 아니면 계획을 딱 보여주면 이쪽에서 정부 차원에서 주 지원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컨시스턴시하게 나온다는 게 중요하죠. 뭐 1년 계획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3년도 계획이라든지 3년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뭐 저희처럼 뭐 굉장히 헐시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인력들이 평안하게 일하고 있고 기업들과 연계해서 기업 성과가 얼마큼 발생했다. 이런 그냥 단순한 형태여도 굉장히 주정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또 특성이 있죠. 이제 제약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레어한 디지즈의 그 코호트를 만들어 놓고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에 관심 있는 재단,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재단에서 재단 기부금을 아예 이 센터에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유전체 장비를 통해 가지고 그 유전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 질환 연구자들을 너희들이 그
재학 연구가 진행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줘라라는 형태의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의 그런 센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외에 대한 그런 좀 부러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은 이분들도 자가적으로 이제 자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만들었는데 바이오테크놀로지에 관심 있는 연구기관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연구기관들이 자기들이 자기 기술을 소개하기 위한 소통 창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 UFICB라는 이런 포럼이라든지 아니면 세미나 이런 것들을 그냥 뭐랄까 디지털로 계속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 거기서 수입료를 얻습니다. 이 ICB를 제쳐하는 거를 저희가 뭐 수강료를 내고 하게 되면 거기서 수익료 나오는 걸 가지고 또 운영이 되게 되고 이때 여기서 하시는 강의하시는 분들은 다 전담 운영 인력, 그러니까 장비의 담당을 하고 계시는 전담 운영 인력 분들이 강의를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운영 수익을 이 센터를 위해서 이용되는 아주 선순환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공동기기 센터장이기 때문에 공동기기 센터장이면서 이제 바이오 의료공학 핵심 연구지원센터의 부센터장입니다. 그러면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는 운영의 애로사항을 보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뭐 바이오 장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지보수의 비용이 많지만 특히나 가장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드는 장비는 화학이나 물리화학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샘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한번 제가 회의를 들어갈 때마다 돈을 저희 뭐 애로사항이 있나요? 장비의 어떤 유지보수는 어떠하나요?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저는 매번 헉헉거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수리를 하게 되면 무조건 3,4천만 원씩이 나가기 때문에 뭐 2개월, 3개월 정도에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은 거의 억대 수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런데 이런 장비의 유지와 보수에 대한 운영비가 계속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기초과학 연구에서도 저희가 계속 허들이 생깁니다. 이분들에게 바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게끔 연구 장비를 가동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데 연구비가 스탑되면서 제가 고칠 비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비가 섰으니 교수님께 데이터를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재정적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장비 도입할 당시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불용에 대한 기간을 5년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에 대한 비율을 봤을 때 보통 5년이면 불용 처리를 하게 되는데 불용한 뒤에는 저희가 더 이상의 학교에서도 지원금이 없고 교내 교수님들이 본인 장비면 본인 장비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들을 충당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초 연구에 대한 연구비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지금 학생들에 대해 인건비 주기도 바쁜데 장비를 고쳐야 되고 이런 부족한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그다음에 뭐 이 개인 장비 또는 이게 소속의 학과인 장비들이 있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이라든지 대학원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받아진 인프라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과에서 공동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교수님들이 학과에서 누구는 20% 사용하고 누구는 80% 사용하니까 교수님은 20% 사용하니까 20%만큼 내세요. 이런 말이 사실 학과에서 그렇게 크게 통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을 확보할 가능성 그런 경로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이 언제 장비가 고장날지 모르기 때문에 기초연구과제를 받다 하더라도 이 장비를 수리하기 위한 연구비 비목을 잡아놓지 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라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운영비에 정부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부 예산의 대부분들은 대학에 오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지자체 또는 그 출연연구소는 정부 예산으로 장비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정부 예산을 출연하게 되는 거고 대학의 이제 기초연구 장비로 오는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교수님들 소관으로 대부분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인력 부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단지 이 기초 연구 시설이나 또 이런 데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이제 지역적인 안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 서울로 가시려고 하시는 뭐 그런 문제점은 다 공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사급 인력 동에도 부족입니다. 다들 이제 남으려고 하지 않고 왜냐하면 자기들에 대한 고용 안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이나 아니면은 대학의 차원에서 이런 고용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끔 이 특정한 대학에 또는 이제 출연원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테크니션이라고 하죠. 테크니션이라는 그 전담 운영 인력 분들에 대한 고용 안정화, 뭐 정규직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그런
좀 리크루트 할 수 있는, 저희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남아 계실 수 있게끔 그런 지원 정책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 간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건 대학과 대학 간도 문제지만 이 대학 안에서 기초 장비가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음으로 하여금 교수님들은 모르세요. 우리 대학에 이런 장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계속적인 고지나 이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대학이나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천안이 굉장히 특이한 지역입니다. 28개의 대학이 있고요. 뭐 그 전문대학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이 대학들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그 기업체들이 이용하려면 이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한테 맨날 그런 컨설팅을 요청하시는 기업들은 이런 장비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네트워크, 산학협력에 대한 부족, 네트워크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저희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에는 공동기기센터와 그다음에 산업기술 융합센터, 그다음에 가족회사 지원센터랑 이런 3자로 합작해서 가족회사 지원센터에 컨설팅이 오게 되면 그걸 공동기기센터에 연계해서 저희가 핵심 기술을 저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 어떻게 활용성을 증대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있을까를 고민해봤을 때 이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 이게 기초과학협의회 포럼이지만 기초과학에 계신 분들도 대부분 이제 산학협력이라는 그런 굴레 아래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실 텐데요. 이 산학협력 기반으로 이제 장비 공동 활용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게끔 하는 방법이 이 기초과학 그 연구 장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첫 번째 방안을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많이 진행했습니다. 뭐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연구 장비 활용해서 바우처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인지 기업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자체가 나서줘서, 왜냐하면 이제 라이즈 사업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줘서 이런 바우처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대형 장비 기반 공동연구 프로젝트, 어떻게 보면 그 중소기업과제에서도 많은 그런 기업과 공동연구 개발 과제를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 이제 기기를 기반으로 해서 대학이 갖고 있는 이 기기 인프라를 구조를 가지고 그거를 중소기업이 어떤 기기를 원하고 대학이 어떤 기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중대형 장비 기반 공동연구 프로젝트가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시설 장비 통합관리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많은 교수님들께서 모르고 계실 건데 장비 통합관리제 시스템이랑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초 연구개발 과제라든지 집단 연구개발 과제에서 최대 5%까지 이 연구 장비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 적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뭐 1억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5%, 약 500만 원 정도를 이 장비 관리 교수님 어카운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의 그 적금 통장 같은 거죠. 거기에 이제 넣게 되면 장비가 갑자기 액시던트하게 고장 났을 때 이 통합관리제 시스템에 있는 장비비를 사용해서 연구 종료 후에도 이 수리가 가능하게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연구 인프라를 지속성 있게끔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을 제가 발표 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정적 문제 해결 방안에 저는 가장 궁극적인 제도가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지자체 선도의 장비 공유 플랫폼입니다. 대한민국이 땅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이 기초과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과 이 커넥션을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라이즈 사업의 이제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체계가 마련될 만큼 이 라이즈 사업 계획의 어느 특정 학국지 분야는 그 지역 내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과 대학 또는 이 출연원들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서로 간에 공생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가지고 기초연구 인프라나 이런 시설들을 유지보수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면 어떠할까 해서 이런 해결 방안들을 제공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장비 공유 플랫폼 운영을 통해 가지고 재정적 지원 및 그 사용료 보조금을 제공을 통해서 뭐 연구자들이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게 한번 시작되게 되면 굉장히 선순환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학교에 다른 지역인데 폐타이어를 폐타이어에서 카본 블랙이라는 그 원료를 다시 재가공해서 타이어를 만드는 그런 형태의 재활용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분들이 어느
공동연구센터를 가든 어떤 공동기기원을 가고 어떤 출연원을 가든 자기들의 분석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곳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연구소에 그 공동장비센터에 오라고 하시고 그 장비들에 대한 지원이랑 그다음에 그 유럽에서 지금 고무나무에 대한 그 뭐라고 하냐 고무나무에 대한 그 증축 사업을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오염을 한다는 이유로 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고무를 어디서 얻냐라고 했을 때 그분 유럽에서 지금 지원하는 게 어떤 SOP를 두고 카본 블랙이나 아니면 고무에 대한 재활용을 통해 가지고 타이어를 만드는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럽을 따라서 우리나라도 빠르게 발빠르게 같이 이제 선도하려고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는데 그런 지원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동기기 센터를 활용해서 그런 기업들과 많은 지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담 운영의 부족 해결 방안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루틴하게 저희에게 장비 의뢰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물론 교내 교수님들이 한 60% 차지하고 있고 교외 기업이나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삼성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도처에 있는 제약 기업들이 굉장히 저희한테 의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같은 데이터를 받으려면 장비를 운영하시는 전담 운영인에 대한 안정성과 그분들의 지속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대학과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통해서 이 세 분 주요한 장비를 다루는 세 부분에 대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한두 분씩 두 분씩 더 늘려가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초 장비 활용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저희가 대학에 인지시키고 그다음에 컨시스턴시한 그 데이터를 낼 수 있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제도적인 거는 이거는 굉장히 제가 해안이 부족해서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 지금 임금 피크제라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정년에 대한 임기가 너무 빠른 형태여서 이런 파트타임제도를 통해서 이 정년을 하신 분들의 그런 임금 피크제를 운영해서 공동기기 센터의 그런 인력 비용들을 좀 감소시키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끝까지 장비를 계속 운영하셨던 어떻게 보면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신 베테랑들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베테랑들에 대한 그 고견들을 좀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거에 대한 재원 부담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임금 피켓에 대한 그 노령 인구에 대한 감소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충남 지역에 계셨던 분들이 다들 이제 가시려면 다들 그 농촌에 가시는 이제 귀촌을 하시죠. 그런 것보다는 아직까지 일할 수 있다는 그런 긍지를 심어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남아 계실 수 있게 천안 그 특정 그 시 지역에 남아 계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티베이션을 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호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뭐 CSR라든지 이런 기관들에서 계약직 연구원을 채용해서 기술자를 채용하고 운영하는 그런 실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한 가지 또 모수를 낸 게 장비가 시간이 돈이 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한번 시료를 넣어놓고 12시간, 24시간 이렇게 돌아가는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넣어놓으면 끝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전담 운영 인력이 그 자리에 붙어서 지속적으로 원하시는 니즈에 맞춰서 그 특정의 조건의 분석 데이터를 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기에는 전담 운영 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무일 기준 시간으로 8시간씩 5일이면 40시간을 저 샘 장비 앞에 앉아 있어야 장비가 돌아갈 텐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허들이 크고요. 그래서 저희가 묘수를 낸 게 특정 기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치파인더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매치파인더 기업은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가 없는데 기술력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한테 월 사용료를 내고 본인들이 원하는 예약 시간에 만큼 장비를 활용해서 분석 지원을 해라. 어떻게 보면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그런 형태의 라이즈 사업 및 뭐 지역 특성화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장비를 돌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게 되면 이런 기초 과학의 연구 장비들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활용 증대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 간 협력과 그다음 네트워크 부족의 해결 방안으로 또 이제 홍보 같은 것들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터를 지속적으로 논문 홍보나 아니면 학회 홍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계속 홍보를 진행해 봤을 때 어떤 특정 기업들이 저희를 이런 장비가 있는지 몰랐다. 근데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는 제공을 했을 때는 데이터만 전달될 뿐 본인한테 어떤 기초기 과학에 대한 견해라든지 이런 컨설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착안을 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기업들과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응용 연구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뭐 당연히 기초 연구에 대한 인프라를 활성화하고 더불어서 기초과학 연구를 그런 데이터를 활성화시키면서 논문도 많이 내고 특허나 기술 이전이나 이런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알고 저기 가면 우리 기술 평가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미국에 지금은 이제 팔렸는데 루프지노믹스라는 회사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왔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기술들을 좀 평가하고 기존에 있는 기술들과 서로 비교하는 그런 연구들을 한번 진행해보자. 이런 기초과학 연구를 좀 진행했고, 두 번째는 이제 IDT라고 해서 이제 싱가포르의 그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라든지 이런 그 지노믹스 기반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저희에게 기술 개발을 하자. 그래서 이제 해외 마케터나 아니면 이제 파스, 그래서 그 연구를 지원하는 파스 연구 인력들과 뭐 최신 연구 기술 도입을 통해서 이제 해외 선진 장비들을 저희가 미리 운영해 본다든지 또는 이제 시약 기업의 이제 기초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통해서 이제 연구 활성화 등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인프라를 사용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교육의 활용성입니다. 뭐 학과에 있는 장비들은 보통 이제 뭐 다른 대학은 더 좋은 장비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소형 장비가 대부분입니다. 뭐 기껏해야 이제 중형 장비들인데 10억 원이 이상 가는 장비들을 쉽게 학과에서 다루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제 대학과의 센터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저 활용하는 뭐 장비는 돌아가지만 더 이상 회사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장비들을 한번 모아보자. 모아서 학생들한테 이론이나 실습들을 기록하면서 단순하게 책에서 보는 그런 메커니즘 분석이 아닌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분석해서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보자 해서 기초과학 연구 인프라의 이제 굉장히 활용성 증대 방안으로 장비 운영 교육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습을 통합해가지고 실제 이론과 실습을 통합해서 이제 실제 연구 환경에서 이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게 잘 먹히는 게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HPLC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학생들이 오면 할 줄을 다 모른답니다. 뭐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시료를 시딩하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희가 매 학기 방학마다 교육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인원은 약 한 200명 정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뭐 제약바이오 분야라든지 이제 부속기기 실습이라든지 이런 동물 실험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한테도 좋은 효과를 주고 장비도 놀리지 않고 그런 형태들의 그런 실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분석기기 실습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거의 아이유 콘서트 수준입니다. 그냥 열렸다 싶으면 10초 만에 다 없어지는. 근데 이 학생들이 단순하게 기초과학을 위해 남아주는 학생들이 있으면 좋은데 기업으로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바이오라는 친구들도 이 이화학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분석기기에 대한 실습을 중복으로 들어요. 본인들이 견해를 넓히기 위해서 이 학생들 중에 50%는 대부분 대학원 진학해야 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기초과학 연구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뭐 저희 연구비에서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을 받아서 테크니션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테크니션들이 나중엔 석사를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 사전 교육을 통해 가지고 뭐 진로 목표 연구 분야를 이제 확인을 하고 이 인턴이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젝트와 이런 장비와의 연관성이 있다 싶으면 저희가 장비 교육을 지속적으로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그 기초 연구 데이터는 이 인턴십의 프로그램 지원한 인턴이 대부분 데이터를 생산해주고요. 그거에 대한 게 뭐 정부와 연구기관이나 대학의 지원금을 확보해서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원이 곧 끊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연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용되게 되면 그 테크니션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드려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 가지 분야를 너무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제 필수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기초과학 연구의 인프라, 즉 장비와 시설은 기초과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런 운영에 대한 그 운영과 유지에 대한 예산 확보가 국가적 차원의 또는 그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과학 역량 강화 사업과 예어 사업을 통해서 이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초과학 역량 강화 사업이 교육부와 이제 엠팩의 지원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게 지원 금액이 확 줄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4천억씩 매번 쏟아부었던 기초연구 장비에 대한 운영과 유지 보수는 어떻게 되냐라는 좀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지자체가 떠안거나 아니면은 다른 재단 사업들이 나와서 이런 인프라들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기존의 그 코어 센터, 즉 핵심 연구 지원 센터는 모듈형 지원 체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듈형이라 하는 거는 그냥 그 특정한 부분에 아니면 대학에 하나씩 이제 지정하는 모듈 형식이죠. 근데 그런 방식보다는 아예 지역을 묶어주는 형태, 뭐 대학들이 많이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겠지만은 대학이 많은 지역에는 기업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도 사실 비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나 또 지역 대학과 연구소의 지원 확대를 통해 가지고 이 지자체가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뭐 바이오 특화 분야의 지자체다. 그러면 이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타서 거기에 맞는 그런 대학의 뭐 인프라들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체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도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정부에서 돈을 주지 않으니까 대학에서도 이제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교육적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기초과학의 인프라가 자꾸 유지가 되지 않으면 연구 데이터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논문을 낼 수 없고 그게 이게 악순환인데 그걸 대학에서 좀 확실히 인프라를 지원하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만이 뭐 전담 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화도 이룰 수 있고 기초과학에 대한 활성화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에 대해서는 뭐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연구 인력 양성 및 연구 환경 개선에 대한 기틀 마련이 필요하다는 걸로 요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두서 없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